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강서윤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사흘 밤낮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다. 유리벽 저편,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삐삐삐. 심박을 알리는 기계 음만이 서윤의 텅 빈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하지만 뒤에 따라붙는 금액은 서윤이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24살, 대학도 중퇴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텨온 그녀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미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녀의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다.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절박하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것을 그녀는 최근에야 깨달았다. 병원 로비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서자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영화에서나 보던 고급스럽고 위압적인 차였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을 세징그룹 민화영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세징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서윤은 자신이 왜 그들의 레이더에 걸렸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화영 회장님께서 강서윤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님의 병원비에 관한 일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 6글자는 서윤의 모든 이성과 경계심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홀린 듯이 채올랐다. 차는 서울의 소음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 재벌가 사람들이나 드나든다는 한적하고 고풍스러운 한정식 집의 별채로 그녀를 이끌었다. 방 안에는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고하게 앉아있는 중년 여인이 있었다. 세징그룹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권력자 민화영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비단결이 아닌 날카로운 강철의 것이었다. 민화영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평가하는 눈빛이었고 경매에 나온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서윤은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주먹을 꽉 쥐었다. 민화영은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강서윤 씨, 24.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필요한 수술비는 총 5억. 일주일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녀는 서윤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서윤은 침을 삼켰다.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절대 평범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화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 아들과 결혼해줘. 그 말에 서윤은 숨이 멎는 듯했다. 재벌가의 아들과의 결혼이라니. 이것은 무슨 신데렐라 노름이란 말인가. 하지만 민화영의 다음 말은 그녀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민화영은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을 밀어놓았다. 사진 속 남자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초점이 풀린 눈으로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 있었다. 내 아들 한이준이야.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쳤지. 그녀는 뇌를 다쳤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지능이 7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내 아들에겐 친구도
연인도 아닌 보호자가 필요해. 그리고 넌 그 보호자 역할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췄지. 민화영의 눈이 다시 한번 서윤을 훑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무엇보다 절박하잖아. 모욕감에 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몸을 팔아 어머니의 목숨을 사라는 이 잔인한 거래에 치를 떨었다. 당신, 지금 나를... 그녀가 분노에 차 소리치려던 순간 민화영은 휴대폰을 들어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방금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화영은 전화를 끊고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정해. 내 쓸데없는 자존심인지 아니면 네 어머니의 목숨인지.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다. 혼인신고서와 함께 병원비 전액이 입금될 계좌 이체 확인서였다. 서명하는 즉시 저 5억은 내 어머니의 담당이에게 송금될 거야. 수술은 오늘 밤 당장 시작될 수 있어.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녀는 사진 속 바보처럼 웃는 남자를, 그리고 그 뒤에서 차갑게 자신을 조종하는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 강서윤 3글자를 적어 내렸다.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이 그 이름과 함께 팔려나갔다. 민화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 넌 세진가의 며느리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서윤에게 흰색 원피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갈아입어. 결혼식은 바로 진행할 거니까. 결혼식이라는 말에 서윤은 어안이 벙벙했다. 지금 당장이요? 민화영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거래는 시시콜콜하게 끌수록 잡음만 생기는 법이지. 모든 건 속전속결로 끝내야 해. 서윤은 화장실에서 억지로 구겨 넣듯 웨딩드레스라기엔 너무나 간소한 흰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신부라기보다는 재물에 가까웠다. 그녀는 곧장 세진가가 소유한 작은 예배당으로 이끌려갔다. 그곳에는 민화영과 비서, 그리고 몇 명의 변호사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사진 속에서 본 남자 한이준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작게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주례사는 없었다. 사랑의 서약도 없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서명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희준은 반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 비서가 손을 잡아 끌어 억지로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서윤의 4번째 손가락을 올감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한희준의 아내 강서윤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식이 끝나자마자 민화영은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제부터 넌 한희준의 그림자야. 그 애가 사고치지 않게 잘 감시하고 절대 내 눈에 거슬리는 짓 하지 마. 네 어머니 목숨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살얼음판 같은 경고였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곧장 한희준과 함께 세진가의 본가인 거대한 저택으로 보내졌다. 차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거대한 감옥으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저택은 궁전처럼 화려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힐끗거렸다. 민화영의 비서는 그녀를 2층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이 그녀와 한희준의 신혼방이었다. 방은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크기였지만 가구들은 온통 짙은 색으로 꾸며져 있어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을 풍겼다. 비서는 한희준을 침대에 앉히고는 서윤에게 말했다. 이준 도련님은 낯선 환경에 예민하십니다.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쪽 인터폰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덜컥 문이 잠기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 문이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한희준과 그를 바라보는 서윤, 단둘만이 남았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벨벳 커튼을 젖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어머니의 수술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거래는 가치가 있어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그냥 7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거라고 생각하자. 돈을 받고 하는 일일 뿐이야.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대 쪽으로 돌아섰다. 한희준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 이준 씨. 저는 서윤이에요. 오늘부터 당신 아내가 된. 그녀의 목소리가 민망함에 기어들어갔다. 바보를 상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녀는 그를 씻기고 재울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가 그의 팔에 손을 대려던 순간이었다.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그의 손이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희준은 여전히 인형을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서윤은 자신이 낯선 행성의 표면에 홀로 떨어진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 감옥 같은 방에서 앞으로 몇 년을 어쩌면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육중한 문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정중한 노크가 아니라 방 주인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한 거칠고 빠른 소리였다.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말끔한 실크 파자마 차림의 남자가 비스듬히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한희준과 미묘하게 닮았지만 훨씬 더 교활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훑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듯 뻔뻔하게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다. 그의 입계는 경멸과 흥미가 뒤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런 소문으로만 듣던 새 식구로군. 우리 바보 동생의 새 장난감.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 남자가 바로 민화영의 아들 한태민, 한태민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때? 이 궁정 같은 집에 입성한 소감이? 네가 길바닥에서 구하던 푼동화는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이지. 그는 서윤을 향해 턱짓을 하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모욕감에 서윤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였다. 한태민은 침대에 앉아있는 한희준을 힐끗 보았다. 어이 바보, 형 왔다. 인사 안 해? 그는 소파 쿠션을 집어들어 이준에게 던졌다. 쿠션이 이준의 머리에 맞고 떨어졌지만 이준은 그저 하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몸을 살짝 떨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손에 쥔 장난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태민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래야 내 동생답지. 참 한결같아서 좋아.
그는 다시 시선을 서윤에게 고정했다. 이름이 강서윤이라고 했나? 듣자 하니 꽤 비싼 값에 팔려왔다던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끈적끈적한 독사의 그것과 같았다. 이준이야 뭐, 네가 뭘 하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난 다르지. 이 집 생각보다 꽤 심심한 곳이거든. 네가 날 좀 즐겁게 해줄 수도 있겠지. 그가 서윤의 턱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태민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감히 길바닥에서 주워온 것이 자신을 거부하다니.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건방지긴. 좋아, 오늘은 첫날 밤이니 이쯤 해두지. 하지만 명심해. 넌 이 집에서 내 어머니 다음으로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저 바보 녀석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경멸적으로 쳐다본 뒤 방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윤의 심장을 울렸다. 서윤은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과 한태민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그녀의 삶에 들이올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애쓰며 이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생명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고 이 밤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침대 쪽으로 돌아섰다. 한희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한태민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모습이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서윤은 연민과 체념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불쌍한 남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려 애쓰며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이준 씨, 이제 씻어야 할 시간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윤은 그의 팔을 부축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턱시도 소매에 닿는 순간이었다. 그가 들고 있던 장난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은 그저 그가 놀랐다고 생각했다. 괜찮아요.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라. 그녀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윤은 숨을 캐이 들이켰다. 지금까지 그녀가 보았던 초점 없는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7살 아이의 공허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노련한 장군의 냉철함이었다. 서윤은 본능적인 위협감에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강서윤 씨. 바보 특유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다. 낮고 깊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발음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서윤의 고막을 때렸다.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서윤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인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지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인가? 당신, 누구?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다. 한희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키가 컸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방금 전 한태민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서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다가 협탁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 그는 쯧 하고 혀를 차더니
그녀를 지나쳐 방문으로 향했다. 찰칵. 그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서윤의 심장 소리만큼이나 크게 울렸다. 서윤은 자신이 도가내든 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란 말인가? 한희주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값비싼 풍경화 액자 뒤로 손을 뻗었다. 그가 무언가를 조작하자 치직하는 미세한 잡음과 함께 무언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방 온통 벌레투성이거든. 환영 인사가 아주 거창하지. 그는 방금 전 한태민이 앉았던 소파에 앉으며 서윤을 향해 손짓했다. 앉아. 서서 듣기엔 꽤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 서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억지로 버티며 그가 가리킨 맞은편 의자에 얕게 걸터 앉았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한희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본 그대로야. 난 바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적어도 5년 전 그날 이후로는 아니지.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5년 전 난 세징그룹의 유일한 적법한 후계자였어.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 하지만 어떤 여자에게는 그게 눈의 가시였던 모양이야. 그가 말하는 어떤 여자가 민화영임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내 채 손을 댔어. 브레이크 고장.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지. 난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모든 언론이 내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떠들고 있었어.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지. 기적적으로.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어렸다. 하지만 깨어나 보니 알겠더군. 내가 멀쩡히 회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여자는 다시 날 죽이려 들 거라는 걸. 그래서 난 선택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뇌를 다친 바보가 되기로. 그는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 했다. 지난 5년간 난 7살짜리 바보 한희준으로 살았어. 그들의 경멸과 동정 속에서 내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지.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나랑 결혼을... 강서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필요했으니까. 그는 탁자 위에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윤 자신도 몰랐던 그녀의 신상 정보였다. 가난하고 절박하고 뒤가 깨끗해. 민화영이 보기에 당신은 돈 몇 푼에 영혼이라도 팔 여자였지. 자신의 바보 아들을 돌볼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순진한 인형. 내 감시자 역할로 완벽했어. 서윤은 그제야 민화영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는지를 깨달았다. 그럼 당신은 날 이용하기 위해 이 결혼을... 민화영은 당신을 감시자로 붙였지만 난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었어. 내 계획에 아주 중요한 말, 체스피스, 이 필요했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에 섰다. 압도적인 키 차이로 인해 서윤은 그를 올려다보아야 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들여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오늘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바보와 결혼했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당신은 바보와 결혼한 게 아니야. 냉철한 CEO. 아니, 복수를 준비하는 악귀와 결혼한 거지. 지난 5년간 난 무대 뒤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어. 투자회사 크라토스. 최근 1년간 세징그룹의 계열사들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 유령 회사가 바로 내 작품이야.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강서윤 씨. 당신은 이미
이 연극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됐으니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윤은 자신이 서명했던 혼인신고서가 단순한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목숨을 건 피해 계약서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보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의 손잡이를 쥐게 된 것이었다. 서윤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방금 전 한희준이 쏟아낸 말들이 굉음처럼 울렸다. 바보가 아니다. 냉철한 CEO, 복수를 준비하는 악귀, 5년간의 연기.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잔혹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화영이라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한이준이라는 더 무섭고 교활한 늑대의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이 남자는 민화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였다. 당신도 날 이용한 거군요. 서윤의 목소리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민화영 회장은 돈으로 날 샀고 당신은 내 절박함을 이용해 당신의 복수극에 날 끌어들였어. 당신들 다 똑같아.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인 것을,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이 끔찍한 거래를 받아들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는 이 재벌가의 추악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생명뿐이었다. 한희준은 그녀의 분노 어린 시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이용, 그래, 이용이지. 하지만 난 민화영과는 달라. 난 최소한 공정한 거래를 제안하니까. 서윤이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자 그가 턱짓으로 열어보라고 명령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혼인 무효 확인서와 5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였다. 이게 뭐죠? 한희준이 소파에 다시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자세는 오만했지만 목소리는 냉정했다. 새로운 계약서야. 강서윤, 당신과 나 사이의 진짜 계약. 그는 말을 이었다. 민화영은 당신에게 어머니의 수술비 5억을 줬겠지. 그리고 그걸 빌미로 평생 당신을 노예처럼 부릴 생각이었을 거야. 하지만 난 달라. 난 당신에게 역할을 맡길 거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할 거야. 그는 서윤의 혼란스러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화영은 5년 전 자신의 아들 한태민에게 세징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나를 죽이려 했어. 그 추락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그의 목소리에 스친 살개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5년간 바보 행세를 했어. 그들이 나를 완벽하게 무해한 존재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불쌍한 멍청이로 믿게 만들어야 했지.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어. 한태민은 그룹을 갉아먹고 있고 민화영은 그 뒤에서 검은 돈을 세탁하며 자신의 제국을 공고히 하고 있지. 난 그들이 내 아버지의 유산인 세징그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난 그들의 숨통을 끊을 증거가 필요해. 5년 전 사고의 진범이 민화영이라는 증거, 그리고 그들이 회사 돈을 어떻게 횡령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 어둠을 배경으로 선 그의 실루엣은 위태롭고도 강인했다. 하지만 난 이 방에 갇혀 있어. 바보 한희준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지. 모든 곳에 민화영의 눈과 귀가 깔려 있어. 그가 서윤을 돌아보았다. 바로 거기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강서윤 씨. 민화영은 당신을 내 감시자로 이 방에 들였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사실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 서윤은 숨을 멈췄다. 무슨 민화영이 몇 명의 후보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었어.
난 내 사람을 통해 당신의 정보가 그녀의 책상 위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지. 가난하고 절박하고 똑똑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척 연기할 수 있는 여자. 당신은 내 계획의 완벽한 조건이었어. 민화영은 자기가 당신을 골랐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녀의 손을 조종한 거야. 서윤은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의 계획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웠다. 당신은 바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민화영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신의 꼭두각시가 생겼다고 기뻐하겠지. 당신은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이 집안의 모든 정보를 내게 가져와야 해. 당신이 나의 눈과 귀가 되는 거야. 싫어요.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당신들의 더러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어머니만 무사하면. 한희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민화영이 당신 어머니의 수술을 순순히 끝까지 책임질 것 같아. 당신이 조금이라도 쓸모없어지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여자는 당장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명령할 사람이야. 당신 어머니의 목숨줄은 여전히 그 여자의 손에 쥐어져 있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화영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여자였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래 나. 한희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어 올렸다. 강압적이지만 기묘한 힘이 담긴 손길이었다. 나와 계약해. 민화영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가 되는 거야. 계약 조건은 간단해. 첫째, 당신 어머니의 안전은 내가 완벽하게 보장한다. 당장 내일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내 개인 병원으로 옮길 거야. 민화영의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 일이 끝나는 날, 저 50억 원은 당신 것이야.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지. 그리고 이 혼인 무효 확인서로 우린 깨끗하게 남남이 되는 거야. 당신은 자유를 얻게 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민화영이 제시한 지옥과 한희준이 제시한 위험하지만 희망이 있는 거래. 서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지옥 속에서 노예로 사느니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그를 마주보았다. 내가 뭘 하면 되죠? 한희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다시 냉철한 CEO의 얼굴로 돌아갔다. 우선 이 집의 구조와 사용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특히 민화영의 서재와 한태민의 방. 그들이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당신은 그들의 눈에 세상 물정 모르는 불쌍한 애로 보여야 해. 연민을 자아낼수록 좋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모든 비밀을 떠들게 만들어. 그리고 그가 서윤에게 작은 USB 장치 하나를 건넸다. 이건 녹음기이자 위치 추적기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리고 이건 비상 연락용 초소형 무정이. 내가 만든 특수 주파수를 사용하지. 도청은 불가능해. 우린 이걸로만 연락한다. 그는 서윤에게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모든 것이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서윤은 차가운 금속 장치들을 손에 쥐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무기이자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한희준을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는 지켜주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한희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당신이 날 배신하지 않는 한 당신의 어머니는 완벽하게 안전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한희준은 다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초점 없는 눈을 만들었다. 순식간에 냉철한 CEO는 사라지고 7살 지능의 바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아까 떨어뜨렸던 장난감을 내밀며 어눌하게 말했다. 서윤아, 나 이거 조립해줘. 서윤은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그녀의 연극도 시작되어야 했다. 그녀는 애써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장난감을 받아들었다. 그럼요, 이준 씨.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해봐요. 비밀 동맹이 체결된 신혼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가면을 쓴 채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새날이 밝았지만 강서윤에게는 또 다른 연극의 막이 오르는 것과 같았다. 거대한 저택의 아침은 지독히도 조용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희준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방구석에 마련된 자신의 작은 매트리스에서 태연하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규칙적이지만 너무나도 통제된 숨소리는 그가 짐승처럼 밤새 경계하고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무서운 남자의 계획에 발을 맞추기로 동의한 것을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아침 일과는 바보 남편 한희준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민화영이 그녀에게 내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녀는 사용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다. 이준 씨,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하러 가야죠. 그녀는 억지로 상냥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한희준은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서윤은 어젯밤 그 냉철한 CEO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가 세수하는 것을 돕고 옷을 입혀야 했다. 그는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하는 척하며 일부러 서윤의 얼굴에 침을 묻히기도 했다. 서윤은 역겨움을 참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이, 참. 이준 씨, 장난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행동이 저택 곳곳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를 향한 영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희준은 그녀가 넥타이를 매주는 동안 그녀의 귓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식당, 왼쪽 벽, 그림 뒤, 도청장치. 서윤은 놀라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자, 이제 정말 멋지네요. 궁전처럼 넓지만 싸늘한 기운만 감도는 식당. 민화영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한태민은 지루한 표정으로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서윤이 이준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특히 민화영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서윤을 꿰뚫었다. 그녀는 서윤이 과연 자신의 통제에 들어왔는지 시험하는 듯했다. 서윤은 일부러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아버님 한태민을 지칭하며 좋은 아침입니다. 한태민이 콧방귀를 뀌었다. 아버님, 내가 네 시아버지라도 되나? 주제를 알아야지.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한희준이 갑자기 포크를 집어들어 접시를 요란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밥 줘. 소란스러운 소리에 민화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이준을 본 것이 아니라 서윤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뭐 하고 있지? 네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 사용인들이 네 시중까지 들어야겠어. 그것은 명백한 명령이었다. 서윤은 며느리가 아니라 한희준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최고급 하녀에 불과했다. 죄송합니다. 서윤은 90도로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이준의 옆으로 가 그의 손을 제지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듯 음식을 잘게 잘라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한태민은 그 광경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아주 가관이군. 바보 옆에 붙은 거머리라. 어머니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다니까. 굴욕감에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지금 우는 것은 그들의 조롱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민화영은 서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저택의 서쪽 별관에 있었으며 그곳은 민화영의 왕국이었다. 방 전체가 그녀의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은 별일 없었겠지. 그녀는 이준의 상태를 묻는 척하며 서윤을 떠보았다. 네, 이준 씨는 금방 잠드셨어요.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젯밤 한이준에게 배운 대로 최대한 순진하고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민화영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네가 할 일이다. 이준이는 네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해. 먹는 것, 자는 것, 심지어 싸는 것까지. 모든 걸 내게 보고해. 민화영은 서윤에게 두꺼운 약봉지를 건넸다. 이건 이준이의 안정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가 직접 먹여. 서윤은 약봉지를 받아들었지만 한이준이 이것들은 그저 비타민이나 설탕 덩어리일 뿐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 민화영은 서윤이 자신에게 얼마나 복종하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이 집안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 네 방과 이준이가 허락된 구역 외에는 한 발짝도 돌아다닐 생각 말고. 알겠나?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서윤은 과장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민화영은 경계를 푸는 듯했다. 오후 내내 서윤은 한이준과 함께 저택의 거대한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이건 역시 민화영의 지시사항 중 하나였다. 이준은 잔디밭을 구르거나 의미 없이 꽃을 꺾으며 완벽한 바보 연기를 이어갔다. 서윤은 그의 곁을 지키며 주변을 살폈다. 곳곳에 정원사로 위장한 감시자들이 깔려 있었다. 그때 한태민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이준을 툭 밀치며 조롱했다. 어이, 바보 동생, 넷의 장난감이랑 노는 거 재밌어? 이준은 그저 헤헤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태민은 이준에게서 흥미를 잃고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끈적한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너, 내가 어젯밤에 한 말 잊지 않았겠지? 그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 집에서 심심할 땐 네가 아주 좋은 상대가 될 것 같은데. 서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어젯밤 한이준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약한 척해. 그놈은 네가 반항할수록 더 흥분할 테니까.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순종적인 모습이 한태민의 오만함을 극도로 만족시켰다. 그는 서윤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웃었다. 겁먹기는 좋아, 오늘은 이쯤 하지. 하지만 내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이준의 눈동자가 순간 번뜩였다. 그는 꽃잎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소나귀에서 꽃잎이 으스러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한태민을 향한 살기가 그의 전신을 감쌌지만 그는 다시 바보의 가면을 뒤집었었다. 그는 서윤이 한태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에게 달려와 꺾은 꽃을 내밀었다. 꽃, 서윤이, 꽃. 그날 밤 모든 이가 잠든 시간. 서윤은 이준의 방에서 그가 알려준 대로 작은 음악 상자를 틀었다. 클래식 선율이 혹시 모를 도청장치를 교란시킬 것이었다. 음악이 흐르자 바보 한이준은 사라지고 냉철한 CEO가 돌아왔다. 그는 곧장 욕실의 환풍구를 열어 그곳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노트북을 꺼냈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윤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다. 민화영의 명령, 그녀가 준 안정제, 서재의 위치, 그리고 한태민의 접근. 한희준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빠르게 무언가를 타이핑했다. 안정제는 분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변기해버려. 민화영은 내가 약에 취해 있기를 바라니까.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한태민, 그놈이 널 건드렸군. 괜찮아요. 그냥 말로만. 서윤이 변명하듯 말했다. 한희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 정원에서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놈의 말로만이 어디까지 가는지 난 잘 알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잘했어. 네 연기 덕분에 한태민은 널 완전히 얕보고 있어.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거야. 그는 서윤이 언급한 아침 식사 때 민화영의 서재에서 나온 낯선 남자에 대해 물었다. 서윤은 그가 윤 이사라고 불리는 것을 들었다고 기억해냈다. 윤 이사. 한희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다. 윤상철, 민화영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야. 네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물어왔어. 그는 처음으로 서윤을 쓸모있다는 평가가 아닌 동료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군. 그의 예상치 못한 인정에 서윤은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와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외딴 섬의 두 생존자였다. 다음 계획은 뭐죠? 그녀가 물었다. 민화영의 서재. 한희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약을 핑계로 서재에 접근해. 윤상철의 흔적을 찾아야 해. 그곳에 그들의 모든 검은 거래 장부가 있을 거야. 서윤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 길은 오직 한희준의 복수를 성공시키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가면을 썼다. 한희준은 매트리스로, 서윤은 거대한 침대로 향했다. 서로 다른 공간에 누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긴장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강서윤의 저택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점차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희준이 짜놓은 각본대로 순진하고 겁 많은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는 민화영의 눈을 피해 한희준에게 건네받은 초소형 도청 장치를 민화영의 서재, 정확히는 윤 이사, 윤상철 가 방문 시 주로 앉는 응접 소파 아래쪽에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그녀는 민화영이 준 안정제를 타러 간다는 핑계로 서재에 접근했고 약을 받는 척하며 실수로 찻잔을 엎어 하녀의 주위를 돌린 사이 순식간에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던 탓일까? 민화영은 서윤의 순종적인 태도에 초반의 날카로운 경계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민화영은 서윤을 자신의 인형처럼 취급했다. 때로는 자선 파티에 불쌍하지만 착한 며느리로 데려가 자신의 자비로움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고, 때로는 한태민의 거친 행동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로 서윤을 이용하기도 했다. 서윤은 그 모든 굴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밤마다 한희준과 비밀리에 공유하는 정보와 그가 약속대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의 안정된 건강 상태였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민화영은 서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본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약점, 바로 서윤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정한 병원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서윤 어미,
상태는 어떻지? 수술 경과는 좋아? 그녀는 이 카드를 이용해 서윤을 다시 한번 길들이려던 참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민화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회장님, 그게 환자분은 일주일 전에 이미 퇴원하셨습니다. 민화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퇴원? 내 허락 없이 누가 감히? 병원장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답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와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환자를 개인 헬기로 이송해 갔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막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도. 민화영은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강서윤, 감히 이 계집애가. 민화영은 서윤에게 그런 거대한 일을 처리할 능력이나 배경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렇다면 단 하나, 그녀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변수가 생긴 것이다. 민화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한태민? 아니, 그 바보 같은 놈은 이런 치밀한 짓을 할 위인이 못 된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의심은 처음으로 그저 돈에 팔려온 불쌍한 계집애라고 생각했던 서윤에게 날카로운 칼끝처럼 향하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같은 시각 세징그룹 본사 30층의 대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한태민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강남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유령회사 크라토스 인베스트먼트가 프로젝트의 핵심 시공사의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즉각 파산 신청을 해버린 것이다.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고 투자금 수천억 원이 허공에 묶였다. 한태민 전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사들의 고성이 회의실을 울렸다. 한태민은 이마에 솟은 식은땀을 닦으며 버럭 소리쳤다. 크라토스, 또 그놈들입니다. 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 유령 같은 놈들은. 그가 크라토스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크라토스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한태민이 관리하던 사업들, 특히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던 약한 고리들만 골라 치명타를 날리고 있었다. 한이준이 크라토스의 이름으로 날린 첫 번째 결정타였다. 민화영은 이사회 보고를 받고 경노했다. 아들의 무능함에도 화가 났지만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균열을 내려는 미지의 적 크라토스의 존재가 더 거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떠올랐다. 서윤의 어머니가 사라진 일, 그리고 회사를 공격하는 크라토스. 이 두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지만 민화영의 직감은 이 모든 불길한 흐름의 중심에 강서윤이라는 변수가 자리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날 밤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다. 한태민은 술에 취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피웠고 민화영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계속 비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 모든 혼란을 틈타 낮에 도청했던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녹음된 내용에는 윤 이사와 민화영이 크라토스 때문에 비자금 루트가 막힌 것을 걱정하는 대화, 그리고 한태민이 추진한 프로젝트에서 얼마를 빼돌렸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을 느끼며 초소형 무정기를 켰다. 한이준 씨, 들려요? 중요한 걸 찾았어요. 그녀가 숨죽여 말하는 순간 방문이 경고도 없이 벌컥 열렸다. 민화영이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지옥의 사자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키며 손에 쥐고 있던 무정기를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늦은 시간에 안 주무시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민화영은 스위치를 눌러 방 안의 불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서윤의 불안한 눈동자와 등 뒤로 감춘 손을 샅샅이 훑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녀가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아무것도, 그냥 이준 씨가 깰까봐 내 어미. 민화영이 서윤의 말을 잘랐다. 어디로 빼돌렸지? 서윤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올 것이 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앞에서 그 순진한 가면. 놀이, 이젠 집어치워. 민화영의 손이 날아와 서윤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서윤의 입술이 터져 피맛이 번졌다. 내년 뒤에 누가 있는지 불지 않으면 내년과 내 어미 둘 다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줄 알아. 민화영은 서윤의 등 뒤로 감춘 손을 거칠게 잡아챘다. 하지만 서윤의 손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민화영이 뺨을 때리는 그 찰나의 순간 무정이를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에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다. 민화영은 서윤의 텅 빈 손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 마. 네가 내 인형 노릇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나도 더 이상 널 며느리로 대접할 이유가 없지. 그녀는 복도에 대고 소리쳤다. 김비서, 당장 이 방 앞을 지켜. 저 계집애, 내 허락 없이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육중한 경호원 2명이 복도에 버티고 섰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방에 완벽하게 감금되었다. 민화영은 서윤을 마지막으로 쏘아보며 경고했다. 내 배후가 누구든 내가 곧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땐 자비란 없어.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무너지는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위기였다. 그녀는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갇혀버렸다. 방문 밖에서 둔탁하게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다. 강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민화영의 분노에 찬 얼굴과 내 배후를 찾아내겠다는 마지막 경고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방문 앞에는 육중한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서 그녀가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이 거대한 침실은 이제 화려한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터진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공포에 몸을 떨었다. 침대 구석 매트리스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들은 한희주는 여전히 7살 바보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민화영에게 뺨을 맞는 순간에도 그저 무서워 하고 중얼거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불 밑에서 그의 눈은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화영이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것에 대한 살기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았다. 지금 폭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서윤은 경호원들이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느끼며 침대 프레임 틈새로 밀어넣었던 초소형 무정이를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닿았지만 지금 당장 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민화영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몰랐고 어쩌면 이 방 안에도 그녀가 새로 설치한 감시 카메라가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녹음한 민화영과 윤 이사의 범죄 증거가 담긴 그 파일을 한시라도 빨리 한희준에게 넘겨야 했다.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열쇠였다. 시간이 흐르고 저택이 깊은 밤의 침묵에 잠겼을 때였다. 한희준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물, 목말라. 서윤아, 물 줘. 그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소란을 피웠다. 서윤이 당황해서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휠체어,
그가 평소 연기용으로 쓰던 을 밀어 넘어뜨리며 더 큰 소음을 만들어냈다. 쿵 하는 소리에 문 밖의 경호원이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입니까? 서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준 씨가 목이 마르시다고. 한희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물 주전자를 엎질러 버렸다. 물이 바닥과 침대 근처로 흥건하게 쏟아졌다. 으왕, 물, 차가운 물. 그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서윤은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된 영이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바닥을 닦는 척하며 침대 프레임 쪽으로 기어갔다. 경호원들은 문틈으로 이 소란을 지켜보며 혀를 찼지만 바보의 난동에 익숙하다는 듯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서윤은 젖은 바닥을 닦는 척하며 침대 틈에서 무정이를 꺼내 젖은 수건 더미 속에 숨겼다. 그리고 이준이 굴러다니는 쪽으로 다가갔다. 이준 씨, 이러지 마세요. 옷 다 젖어요. 그녀가 젖은 수건으로 그의 팔을 닦아주는 척하며 그의 손에 무정이를 쥐어주었다. 한희준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에도 싫어 싫어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짧은 순간 거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서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한희준은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환풍기 소음 속에서 서윤이 가져온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굳어졌다. 파일에는 민화영이 윤상철을 통해 세징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한태민의 부실 프로젝트를 덮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한이준이 원한 것은 그것 이상이었다. 윤상철. 한희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민화영은 윤상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크라토스 놈들 때문에 자금줄이 막히면 곤란해. 5년 전 그 일처럼 이번에도 뒤탈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5년 전 그 일. 한희준의 눈이 번뜩였다. 윤상철은 단순한 자금 세탁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화영의 해결사였고 자신의 추락 사고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는 즉시 크라토스의 자신의 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윤상철을 팔아. 5년 전 차량 정비 내역 모든 것을. 며칠 후 세징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 그것은 한이준이 기다리던 D-Day였다. 하지만 그것은 민화영 역시 기다리던 날이었다. 크라토스의 연이은 공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한태민의 무능함이 만천에 드러나자 민화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사회와 주주들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희준의 법적 무능력을 공식화하고 그의 모든 의결권과 재산을 한태민에게 이양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동시에 민화영은 서윤의 배후를 캐기 위해 사람을 풀었다. 하지만 한희준의 개인 병원은 철통 같은 보안으로 그녀의 접근을 막아냈고 서윤의 과거는 너무나 깨끗해서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다. 민화영은 조바심이 났다. 이 모든 불길한 흐름의 중심에 강서윤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주주총회 전에 이 불안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서윤이 바보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주주총회 이틀 전 밤, 민화영은 자신의 주치의를 비밀리에 저택으로 불렀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 아이, 이준이를 편안하게 보내줘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그것이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주치의에게서 강력한 신경 독소가 든 작은 앰플을 건네받았다. 소량만으로도 심장마비를 유발하지. 부검을 해도 지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보일 걸세.
민화영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돈에 눈이 먼 저 천박한 며느리가 뒤집어쓰게 될 거야. 민화영은 그 독극물을 새로 처방받은 영양제라고 속여 서윤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문을 열게 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서윤은 그녀의 손에 들린 주사기와 약병을 보고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이준희의 발작 증세가 심해져서 특별히 처방한 약이다. 네가 직접 주사하거라. 민화영이 주사기를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제가 어떻게... 저는 이런 거... 내 남편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며느리 행세는 하고 싶었나? 민화영이 그녀를 다그쳤다. 이때 침대에 앉아 인형놀이를 하던 한희준이 갑자기 괴성을 질렀다. 싫어! 주사! 뾰족해! 아파! 싫어!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방 구석으로 도망쳤다. 민화영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 쓸모없는 것.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저놈 잡아. 억지로라도 맞춰야겠다.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이준을 붙잡아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이준은 7살 아이처럼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성인 남성 둘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민화영이 직접 주사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바늘 끝에서 치명적인 약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화영과 이준 사이를 가로막으며 2팔을 벌렸다. 안 돼요. 어머님, 제발, 제가 할게요. 그녀는 민화영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아 들었다. 민화영은 뜻밖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서윤이 자신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어서.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들고 이준에게 다가갔다. 이준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민화영과 경호원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사기 바늘을 그의 팔에 대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실수로 미끄러뜨렸다. 주사기는 이준의 팔을 스쳐 바닥에 떨어졌고 앰플은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런 멍청한 년. 민화영의 입에서 쌍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분노로 서윤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감히 내 일을 망쳐? 서윤은 머리채가 뽑히는 고통 속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발버둥치던 한희준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잘했다는 짧은 신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민화영의 살인 미수 시도가 방 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민화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서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됐다. 약은 내일 다시 가져오지. 어차피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녀는 서윤을 경멸적으로 쏘아보았다. 내일, 내년이 어떤 파멸을 맞게 될지 기대하라고. 그녀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다시 잠겼다. 서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크라토스로부터 마지막 보고가 도착했다. 찾았습니다. 5년 전 한희준 대표의 차량을 정비한 정비공. 그가 윤상철에게 거액을 받고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녹취 파일 확보. 모든 증거가 모였다. 한희준은 쓰러진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강서윤 씨, 일어나. 내일은 긴 연극의 마지막 장이 될 테니까 운명의 날이 밝았다. 강서윤은 어젯밤의 폭행으로 엉망이 된 몰골로 아침 일찍 들이닥친 김비서와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방은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았다.
오늘은 모든 것이 공개될 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제보다 더 멍하고 초점 없는 눈을 한 한희준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민화영은 그들을 세징그룹 본사의 주주총회장으로 끌고 갈 생각이었다. 자신의 불쌍한 아들과 그 아들을 해치려 한 사악한 며느리. 이보다 더 극적인 연출은 없을 터였다.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재계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크라토스 인베스트먼트의 공격으로 세징그룹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었기에 모든 이의 시선은 단상에 선 민화영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민화영은 슬픔과 결의에 찬 완벽하게 연출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먼저 크라토스의 비도덕적인 공격을 맹비난하며 이는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좀먹으려는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고백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떨렸다. 장내가 술렁였다. 저의 아들 한희준, 그 아이의 상태가 최근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회의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희준과 그 뒤를 초라하게 따르는 강서윤이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에게 터졌다. 서윤은 굴욕감에 고개를 숙였다. 민화영은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저 여자 강서윤 때문입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저 여자는 돈을 노리고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심지어는 제 아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서윤이 실수로 주사기를 떨어뜨린 일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저 여자는 제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부 세력과 내통한 스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여자를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서윤은 사색이 되었다. 민화영이 이토록 완벽하게 판을 뒤집을 줄은 몰랐다. 주주들은 바보 남편과 악독한 아내라는 자극적인 스캔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민화영은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따라서 저는 제 아들 한희준의 법적 무능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의 모든 의결권과 재산을 세징그룹을 지킬 유일한 대안인 한태민 전무에게 이양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한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화영이 의사봉을 들고 투표를 강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민화영 회장. 조용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희준에게 향했다.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쏠린 수백 개의 눈동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비뚤어진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바로잡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7살 아이의 공허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5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제왕의 냉철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희준, 네가 어떻게... 민화영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한태민 역시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한희준은 경호원들을 가볍게 밀치고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그는 민화영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지난 5년간 연극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매언저 제 소개를 다시 하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세징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한희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세징그룹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있던 크라토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회의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뭐라고? 한태민이 주저앉았다. 한희준은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민화영 회장께서는 제가 외부 세력과 내통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제 유일한 내부자는 바로 제 아내 강서윤 씨였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서윤이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민화영과 윤상철의 대화 파일이었다. 크라토스 때문에 비자금 루트가 막혔다. 한태민의 부실 프로젝트를 덮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이 사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한태민 전무와 민화영 회장이 지난 5년간 세징그룹의 공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보여주는 극히 일부의 증거입니다. 한희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 그들의 침실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민화영 회장께서 제 악독한 아내가 저를 해치려 했다고 주장하신 바로 그 순간의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민화영은 주치의에게 독극물을 건네받았고 경호원들을 시켜 이준을 강제로 제압했으며 서윤에게 살인을 지시했다. 그리고 서윤이 고의로 주사기를 떨어뜨려 이준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 그로 인해 민화영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자처하던 분께서 아들에게 직접 독극물을 주사하려 하셨더군요. 장내에서는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화영은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희준의 마지막 일격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5년 전 저를 이 바보로 만들었던 그 불의의 사고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의 한 정비공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윤상철에게 거액을 받고 한희준의 차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했다고 울면서 고백했다. 그리고 그 돈이 민화영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갔다는 증거까지 제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희준이 신호를 보내자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화영 씨, 당신을 살인미수, 횡령, 배임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태민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민화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한희준,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의 악다구니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희준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세징그룹은 저 한희준이 다시 이끌겠습니다. 크라토스의 기술력과 세진의 자본으로 썩은 것은 도려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고급 재활 병원의 정원. 강서윤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가 정원색의 꽃에 대해 무언가를 물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어머니의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비로소 꿈처럼 멀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쫓기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한희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냉철한 CEO가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운 표정을 띤 평범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옆에 앉아 2개의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약속했던 겁니다. 서윤은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이혼 합의서였다. 두 번째 봉투에는 50억 원이 입금된 은행 증서가 들어있었다. 이걸로
우리의 첫 번째 계약은 끝났습니다, 강소윤 씨.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복수도 세증그룹의 미래도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자유.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꾸려 했던 것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희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세 번째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또 다른 계약서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금액이나 조건 대신 두 사람의 이름만이 적혀 있는 혼인 신고서였다. 지난번 우리의 결혼은 거짓과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었습니다. 한희준이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난 당신과 진짜 미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거짓 가면이나 복수극이 아닌 진심과 신뢰로 맺어지는 나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윤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5년의 복수심 대신 6개월간 그녀가 보지 못했던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저택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진실의 새벽이 마침내 두 사람에게 찾아왔다.